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당헌 개정을 위한 당원 투표를 마쳤는데요. 야권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전국 관련 소식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당 당원 투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내일 발표되는 투표 결과도 후보를 내는 쪽이 우세하다는 분석인데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민주당은 당원 96조 2항에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즉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이제까지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했는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오늘 이제 투표가 끝났고 내일 지도부 회의에 이 결과가 보고가 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발표가 되고 나면 새로 바뀐 당원에 의거해서 서울 그리고 부산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자 후보를 갖다가 공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찬성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반 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찬반이 확연하게 갈릴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은 정당의 주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주인들, 특히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가 선거에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나 지도부나 지금 민주당 전체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후보를 내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찬성 비율이 저는 70% 이상을 상회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들고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50% 이하가 되면 이것이 개정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훨씬 더 이낙연 대표라든가 당에 커다란 이제 소용돌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지금 이제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후보를 내야 된다는 당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꾸준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네, 당원 게시판에서도 공천 찬성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찬성적으로 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당원 투표 전부터 내년 재보선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무공천보다는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원 투표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후보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에 나서는 이유,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성 혹은 이 재보선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맹비난이 쏟아질 거를 알았습니다. 예. 충분히 국민의힘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5년 전에 당원에다가 새겨 넣은 거를 그때는 개혁이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그거 바꾸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내년 4월 재보선은요, 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역이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서울하고 부산은 인구만 해도 1,500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불과 얼마 뒤에 벌어지는
이제 내년 가을이면은 사실상 후보군들을 위한 뭐 경쟁이 시작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어떤 전초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승부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후보를 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후보를 내므로 인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것이 또 대선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승부 여하를 떠나서라도 이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직접 또 대선에 뜻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재보궐선거를 갖다가 무난하게 치러내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 대권으로 가는 가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재보궐선거를 치러내지 못하면은 비대위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다 이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 대선까지 암초를 만나느냐 아니면 순항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정말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처가 됐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공천을 하는 거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공격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당헌이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당헌을 바꿀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공세를 펴고 있더라고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좀 개혁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요? 매우 난처하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갈량의 계책 중에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감수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고육지책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딱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아주 적절한 사자성어라고 생각이 들고 2015년 새누리당 고성군수의 당선 무효형 이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표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5년 전인데 지금 내년 4월의 보궐선거가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것도 846만 명 서울 그리고 부산이 295만 명 지난 21대 총선을 유권자를 이제 생각을 해서 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 수장을 다시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헌 당규상에 보면은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는 대선을 가기 위해서 정당의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각 정당의 대선 리허설을 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당성 확보의 절차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국민 투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정당이라는 것은 특정 지지층, 동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다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당 사이에는 또 중도 표심이라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유권자들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냐 실리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제로섬이 될 가능성도 있고 길게 봐서는 민주당한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3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고 내년 보궐선거 때 등을 돌린 표심이 대선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을 놓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육지책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이런 지금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전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한테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선거
둘을 다 민주당이 승리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서울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나중에 아니면 둘 다 뺏길 수 있을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당위에서 전당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선거로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공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야 모두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있어서 관련 내용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사과 입장에 대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 여성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뜻이냐면 공개 질의서를 내놨거든요. 6가지 항목의 공개 질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전당원 투표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후보를 내야죠. 후보를 내는데 내려면은 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첫 번째 절차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문제였던 출발점이었던 이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어떤 선택, 죽음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어땠냐? 진상 규명 지켜보자. 좀 나중에 좀 지금은 지켜봐야지 무슨 조사냐 그러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도 진정성 있는 어떤 반성이나 사과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 끝내고 전당원 투표 하면서 우리가 잘못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하지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투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 이번 선거가 터지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좀 그런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과이고,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왜 즉각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은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지, 이거 묻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피해자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3연타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과거에 보수가 차떼기당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이런 소위 성추행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끊고 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고 변명만 있단 말이죠. 그럼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이건 국민 모두에게 해명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두루뭉실 넘어왔어요. 물론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가려지긴 했지만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 어떤 분이 후보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자가 이 피해자가 던진 3가지 질문, 6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분부터 만나서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이제 박영선 장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또 박주민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근데 여기 왜 이것보다 이제 더 큰 사람들 얘기하면은 추미애 장관 얘기도 나와요. 예. 그만큼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인지도 면에서 뭐 추미애 장관, 특히 추미애 장관이 나올 경우에는 선거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화두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은 자천도 있지만 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장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기류이죠. 예, 예. 뭐 지금 당원 투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이런 뭐 사과문에 대한 논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도 계속 있습니다. 조금 섣부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뭐 5대5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부산은 원래 야성이 강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뭐 성추행으로 마찬가지 서울과 부산이 똑같은 그런 식으로 진보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큰 타격, 특히 중도 표심이 상당 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성추행 이런 부분을 떠나서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더 클 것이 아닌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후보를 낸다 그러면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지만 후보들이 왜 나왔냐,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왜 나왔냐, 나올 수 없는데 왜 나왔냐 이런 것들의 질문을 항상 이제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도 표심들은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해서 중도 표심이 선거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선거에 가서 반대표 집권 여당의 반대당인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민주당이 정강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때 만들어놓은 그 정강 당원을 그대로 저는 당당히 가서 설령 나오고 싶은 후보가 있으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 연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일단은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내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후보를 낸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년 4월까지 가면은 연말 12월을 지나서 1, 2, 3월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정권 심판적 성격도 상당히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국회에서 180석 이상 얻는 거대 정당이지만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의 어떤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집권 후반기로 가는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월 뒤에 예측은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이 박빙의 승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세련된 그런 후보를 낼 때 이런 어떤 전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세련된 후보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마땅한 인물도 없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제 보수 계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뭐 지난 지방선거 아니 그 전까지 거슬러도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가 자천 후보는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좀 생각이 있는 듯하게 네. 보이는 후보는 많은데 문제는 민주당처럼 이렇게 타천 후보 이렇게 하마평이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 기존의 어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국민의 눈에 안 차고 국민의 눈에 차려면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은 지금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좀 해볼 만하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년 봄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이슈, 뭐 코로나 이슈, 검찰 개혁 이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특히나 성추행 논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출발로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특히나 이제 이슈가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는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예. 서울시장 후보하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은 일축하고 대선 직행을 시사했는데 당내 탈당 움직임도 있을 정도로 반발이 심하거든요. 등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을 나오면 대선을 못 나온다. 이런 공식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후보를 양보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또 나온다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저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출마했으면 보수의 단일화를 이루어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상당히 유혹을 하고 지금은 아니고 이번 대선 말고 차기 다음 대선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마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선거에 무조건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캐릭터에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대선에 출마했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됐지만 서울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에 나와서 만약에 낙선한다든가 아니면 야권 단일 후보에서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해서 아쉬운 것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당장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할 리도 저는 없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에 이제 대선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야권 단일 후보에서 한 파일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마지막에 야권 단일을 놓고 결선하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그 방법에 비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떨어진다면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 활동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검사가 비판하면 추 장관이 대응하고 또 검사가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한 번은 넘어야 될 진통이 이제 시작되고 됐다 이렇게 예.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반성하지 않는 검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칼날 밑에 숨지기고 있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윤석열 국감하는 거 보니까 이거 검찰개혁 맞나? 진정성에 의심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다시 검찰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을 이루내기 이제 그것이 공수처로 이제 대변될 텐데 공수처 출범 직전까지 이런 갈등을 갖다가 누군가는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그 시스템에 써 있는 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때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검찰과 법무부의 이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둔 기싸움이 지금 이제 최고조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 이러한 기싸움을 두고 검찰 개혁이다, 검찰 길들이기다 이러한 의견들이 양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검찰 개혁이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대선 1호 공약이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 시행 직전에 와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200명 2,000명 중에 200명, 뭐 300명이면 한 10% 검사들이 지금 뭐 댓글을 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각각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각각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 방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검사들이 지금 댓글을 달고 장관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지만 검찰을 대통령 직속에 놓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독립해서 수사의 독립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못 박아놨고 대통령 임명장을 준 순간부터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뭐 해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어떤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인사권을 지금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 지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검찰을 지휘한다고 검사들이 보는 겁니다.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는 포괄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관은 정치하는 권력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저는 이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검찰 개혁인데 오히려 이것은 검찰의 개악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발하는 기류가 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국민들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검찰 개혁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인사권자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제2의 뭐 과거의 범난 같은 경우는까지는 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조기에 수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에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의견 내는 걸 넘어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에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어요. 결국은 검찰총장이 이제 물러나고 예. 이러면서 예.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집단 행동한다 그러면은 여론이 급반전할 상황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3년의 이 논란 끝에 다스는 MB 거다. 이런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 검찰의 술접대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검찰 개혁이 옛날 얘기냐?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형 과제다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뭐 감찰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검사들이 굴욕감을 느끼고 이거는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재 살아있는 이런 김학의 사건, MB 사건, 그다음에 라임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자성의 목소리는 2%에 안 올라오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런 사유를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봐라. 검찰은 반성의 의지가 없고 개혁의 의지가 없다. 결국은 외부의 칼날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 즉 검찰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직접 맞부닥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집단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검찰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 박 예.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 논란이 일단락됐는데 지금까지 일단락된 내용들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도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다스는 뭐 과거의 형이것 또 박근혜 전 그때 당시에 대선 경선할 때 그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예.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법적인 뭐 사법적인 절차가 이미 다 끝났다. 대법원에서 이것이 확정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현 정권에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서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라든가 이런 횡령과 어떤 권력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졌다고 봅니다. 예. 앞서 박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BBK 설립자 김경주 씨도 당시 수사했던 검찰도 법정에 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러한 판결이 검찰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그동안에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사들의 반발, 거기에 따른 이제 여론의 또 지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법원 최종 판결,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의 유죄 판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의 검찰이 칼을 막 휘두르니까 이제는 뭐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보다 검찰 개혁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BBK 때 검찰이 다 무혐의해줬었고 특검도 무혐의해줬었고 김학의 사건 미루다가 뇌물 받았고 성접대 받았는데도 공소시효 지나서 못 처벌한 거 간신히 꼬투리 잡아서 2년 6개월로 처벌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검사들은 그동안 뭐 했냐? 왜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느냐? 예. 외부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 진정성이 있어 이러면서 정말 지켜두면서 싸우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권력에 순응하고 그 권력에 굴복하고 그러면서 정의의 칼날을 갖다 휘두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검찰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일부 검찰이 이제 2+의 진정성,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이제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뭐 커밍아웃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국민들 앞에 그 동안에는 사실은 수면 아래서 법무부와 검찰이 싸웠다면 이제는 여론전으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이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의 이 공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그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어떤 양상들, 여론은 어디로 향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박창한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